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후편 5장부터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청춘도 아니고 왜 하필 데미안인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우리 5060 세대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 일막은 삶의 각 단계마다 각자에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 따라 나름 최선의 선택을 하고, 선택한 길을 옆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최선을 다해 달려온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내 안의 자아를 찾아가는 삶, 자신에게 이르는 길, 이런 말들은 아마 사치로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대 수명이 길어진 지금 인생 2막만큼은 인생 1막에서 해보지 못한 내 안의 진짜 자아를 찾아, 아니면 새로운 자아를 찾아 남은 인생에서 새로운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길로 나아갈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편 마지막 부분 4장을 다시 정리해드리면, 싱클레어가 어느 날 우연히 본 소녀 베아트리체로 인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술집 출입이라는 사춘기의 방황과 작은 타락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처음에는 베아트리체의 얼굴을 그리려 했지만 그림의 얼굴은 점점 데미안의 얼굴, 나의 얼굴이 되어간다. 데미안을 생각하게 되면서 데미안이 관심을 보였던 현관문 위 문장의 새를 그리게 되고, 거대한 알, 땅에서 나오려 애쓰는 황금빛 매의 머리를 가진 새의 모습이 완성되자 그림을 데미안에게 보낸다. 내가 그린 꿈속의 새는 내 친구를 향해 날아갔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나에게 답장이 왔다. 쉬는 시간이 끝나고 다음 수업이 시작될 때 내 책에는 쪽지 하나가 꽂혀 있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 나는 갑자기 아브락사스가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그날 오전의 마지막 수업은 폴렌스 선생님으로부터 헤로도투스의 역사를 배우는 시간이었다. 데미안과의 기억 등 이런저런 생각의 골몰에 나는 헤로도투스와 학교로부터 멀어져 있었다. 그때 아브락사스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브락사스에 관한 설명의 앞부분은 듣지 못했지만 우리가 그 이름을 신적인 것과 악마적인 것을 결합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어떤 신성의 이름쯤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고 말씀하셨다. 신적인 것과 악마적인 것을 결합한다는 말의 여운이 귀에 남았다. 그러니까 아브락사스는 신이기도 하고 악마이기도 한 신이었다. 한동안 내가 그토록 열중했던 베아트리체의 영상이 서서히 잊혀져 갔다. 천천히 나로부터 떠나갔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영혼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듬해 봄에 나는 김나지움을 떠나 대학에 진학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코미테는 수염이 자란 성인이었지만 아직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무기력하고 목표가 없었다. 다만 한 가지, 내 안의 목소리, 꿈의 영상이 인도하는 대로 맹목적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의무감만 있었다. 내 속에서 솟아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 했다. 그러기가 왜 그토록 어려웠을까? 두세 번 시내를 오가는 길에 어느 자그마한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올간 연주 소리를 들었다. 누군가 바흐를 연주하고 있었다. 음악의 기교는 잘 모르지만 영혼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후 저녁 시간에 가끔 교회에 들려 교회 창밖에서 문이 열려 있을 때는 회중 좌석에 홀로 앉아 그의 연주를 감상하곤 했다. 어느 날 그가 연주 연습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그를 따라갔다. 나는 술집에 앉아있던 그의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다. 그를 빤히 바라보자 그가 불쾌하게 응대했다. 하지만 우리는 곧 대화를 틀 수 있었다. 그와의 대화 중에 내가 아브락사스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는 솔깃해서 어디서 알게 됐냐고 물었다. 내가 아브락사스에 대해 아는 바를 이야기하자 그는 다음에 시간을 갖고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먼저 일어섰다. 다음에 만났을 때 그는 나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그는 여러 다양한 신과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신학도가 되기를 중도에 포기했고 그로 인해 명망 있는 아버지 피스토리우스 목사님으로부터 버려진 자식이 되었지만 오르간 연주자로서 다시 교회로 돌아갈 생각이라고 자기를 소개했다. 그는 내게 철학 좀 해보자고 했다. 철학을 한다는 건 아가리 닥치고 배 깔고 엎드려 생각하기야 라고 말하고는 벽난로 장작에 불을 붙였다. 우리는 배 깔고 엎드려 활활 타오르다 잦아들고 급기야는 사그라지는 불길을 말없이 1시간가량 바라보았다. 불을 들여다보는 것은 이상하게도 기분이 좋고 풍요로워지는 느낌을 주었다. 내 안에 잠재되어 있었지만 한 번도 보살핀 적 없는 내면의 성향들을 강화하고 확인시켜 주었다. 불을 보게 된 이후 나는 활기와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개성의 경계를 너무 좁게 그어 개인적이라고 구분해 놓은 것, 상이하다고 인식하는 것만 개성이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우리 하나하나는 세계의 총체로 이루어져 있어 세계가 자기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를 뿐이지 라고 피스토리우스가 얘기했다. 그는 꿈풀이도 할 줄 알았다. 내가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도약을 하다 보니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곧 두려움으로 변했지만 숨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나의 비행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고 꿈 얘기를 했다. 그가 말했다. 자네를 날 수 있게 만든 도약은 우리 인류의 위대한 재산이지. 그것은 모든 힘의 뿌리와 연결되어 있어. 그러나 그것이 곧 두려워져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날기를 포기하고 인도 위를 걷는 쪽을 택하지. 그러나 자네는 계속 날고 있어. 곧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될 거야. 점차 그 주인이 되는 것을, 자네를 계속 낚아채는 크고 알 수 없는 보편적 힘에 하나의 섬세하고 작은 자신의 힘이 더해지는 것을, 하나의 새로운 기관, 호흡 조절기를. 우리의 대화는 대략 이런 식이었다. 완전히 새롭거나 전적으로 놀랄 만한 얘기는 없었다. 그러나 모든 대화가 내 마음속의 한 점을 계속 두드렸다. 한 번 한 번의 대화에서 짓 부서진 세 개의 껍데기를 뚫고 나의 새가 황금빛 머리를 조금 더 높이, 조금 더 자유롭게 쳐들어 마침내 그 아름다운 맹금의 머리를 불쑥 내밀었다. 5장에서 싱클레어는 우연히 비슷한 시기에 데미안의 쪽지에서 학교 역사 수업 시간에서 작은 교회의 오르간 연주자 피스토리우스로부터 신적인 것과 악마적인 것을 결합하는 신 아브락사스에 대해 알게 된다. 그리고 피스토리우스를 만나면서 대화를 경험하게 되고 그와의 모든 대화에서 자신이 서서히 알을 깨고 머리를 쳐드는 새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배화는 불을 숭배함이라는 뜻으로 페르시아 지역의 조로아스터교를 배화교라고도 합니다. 당시 나는 18살의 평범하지 않은 젊은이였다. 조숙하기는 했지만 뒤처지고 무력하기도 했고 번번이 우쭐대고 교만해지지만 그만큼 의기소침하고 굴욕스러워했다. 어떤 때는 자신을 천재로 생각하는가 하면 어떤 때는 절반쯤 돌았다고 생각했다. 또래들의 기쁨과 생활을 같이 할 수 없었고 비난과 근심으로 자신을 소모했다. 피스토리우스는 내게 용기를 주었고 스스로를 존중하라고 가르쳤다. 그는 내가 한 말들, 내가 꾼 꿈들, 나의 환상과 생각들로부터 항상 가치 있는 것을 찾아내고 언제나 그것들을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논평하면서 나에게 예를 제시해 주었다. 그는 말했다. 우리가 아브락사스라고 부르는 우리의 새로운 신은 좋은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이지. 그러나 그는 아직 젖먹이지 날개도 돋지 않았어. 아, 외로운 종교. 아니, 아직 진정한 종교라고도 할 수 없어. 하지만 우리 모두의 공통의 것이 되어야 해. 그러기 위해 예배와 도취, 축제와 비밀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물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과 똑같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않은 현실이란 없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토록 비현실적으로 사는 거지. 그들이 바깥에 있는 물상들만 현실로 생각해서 마음속에 있는 그들 자신의 세계가 전혀 발현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야.
그러나 일단 자신의 세계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되고 그 길을 가야만 하게 되지. 그 길은 어렵지만 우리의 길이니 함께 가보세. 그러는 사이 작고 허약해 보이는 크나우어라는 그부가 나와 가까워지려고 애쓰는 것이 눈에 띄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나를 따라와 나누게 된 대화에서 그는 금욕과 관련된 자신의 괴로움과 절망을 얘기했고 내게 도움을 요청했다. 내가 도움을 줄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자 그는 실망했고 급기야는 화를 내며 소리쳤다. 나는 그를 남겨두고 그 자리를 떠났다. 사나흘 뒤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어느 외진 곳에서 자살하려던 크나우어를 발견하게 되고 그를 달래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 후 그는 충직한 하이나 개처럼 그의 삶을 나의 삶에 연결하려고 한동안 맹목적으로 나를 따랐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크나우어는 내 길에서 사라져 버렸다. 나는 자주 같은 꿈을 꾸었다. 그 꿈은 대략 다음과 같다. 내가 대문 위에 걸린 문장의 새 밑을 지나 오래된 우리 집 안으로 들어선다. 어머니를 포옹하려 했는데 어머니 대신 키가 크고 절반은 남자이고 절반은 어머니인 여자를 안았다. 그녀가 무서웠지만 불타는 욕망이 나를 그녀에게로 이끌었다. 어느 날 저녁 그녀의 표정이 뚜렷이 보이는 날 나는 그녀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다. 며칠 뒤 그림이 완성되어 신 앞에 선 듯 그림 앞에 섰다. 그것은 얼굴이었다. 이전에 그린 얼굴과 비슷했고 데미안과도 비슷했으며 몇몇 표정은 나 자신과도 비슷했다. 나는 그녀를 아브락사스라고 불렀다. 그러는 사이 피스토리우스의 말인지 데미안의 말인지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야곱과 천사의 싸움에 대한 말이 생각났다. 나에게 축복을 내리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 피스토리우스와는 우연한 일로 거리가 생겼다. 한 번은 내가 아기에 찬 말투로 그에게 말했다. 제게 다시 한번 꿈 얘기를 해주세요. 밤에 꾸신 진짜 꿈 얘기를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그건 참 빌어먹기에 골동품 냄새가 나네요. 내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그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사그라지는 불에 새 장작을 던지고 가라앉은 음성으로 말했다. 자네 말이 전적으로 옳아, 싱클레어. 자네는 영리한 친구야. 나는 골동품으로 자네를 지켜주려 하는 걸세. 그는 매우 침착하게 말했지만 나는 그가 입은 상처의 고통을 잘 느낄 수 있었다. 그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처음으로 내 이마에 찍힌 카인의 표적을 느꼈다. 피스토리우스의 꿈은 새로운 종교의 사제가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직분이 아니었다. 그의 직분은 어쩌면 나에게 해주었듯이 인간이 그 자신에게 이르도록 돕는 일이었을 것이다. 나는 그와 화해할 생각이 없었다. 우리는 변함없이 친구였지만 관계가 달라졌다. 내 학생 시절이 끝나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권유로 방학 동안 여행을 하기로 했고 다음에는 대학에 가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어떤 대학에 갈지는 몰랐다. 철학을 한 학기 듣기로 했다. 6장에서 피스토리우스는 누구나 관심 가져야 할 일은 자신의 운명을 찾아내는 것이며 운명을 자신 속에서 완전히 굴절없이 다 살아내는 일이라고 가르치고 그곳으로 가는 하나의 구간을 길잡이로 봉사한다. 하지만 싱클레어의 도발적인 말투로 인해 둘의 관계는 멀어지고 싱클레어의 학생 시절은 끝이 난다. 방학 동안 나는 여행을 떠났다. 특별한 여행이었다. 나는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을 따라 이곳저곳으로 쉬지 않고 돌아다녔다. 줄곧 그녀를 찾으면서 취리히로, 인스부르크로. 어느 날 그녀의 모습이 꿈속에 나타났다. 다음날 아침 나는 내 추적의 무의미함에 대한 부끄럽고 황량한 느낌으로 깨어나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다. 몇 주 뒤 나는 H대학에 등록했다. 모든 것이 실망스러웠다. 내가 들은 철학사 강의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젊은이들의 방랑과 마찬가지로 실체 없고 공장식이었다. 모든 것이 찍어낸 것 같았다.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같은 것을 했다. 그러나 나는 자유로웠다.
나 자신을 위해 온 하루를 쓸 수 있었다. 교회의 오래된 낡은 집에서 조용히 지냈다. 내 책상 위에는 니체가 몇 권 놓여 있었다. 나는 니체와 함께 살았다. 그의 영혼의 고독을 느꼈다. 그를 정신없이 몰아간 운명의 냄새를 맡았다. 그와 함께 행복했다. 그토록 타협 없이 자신만의 길을 간 사람이 존재했다는 것이 행복했다. 어느 날 저녁 한가롭게 시내를 걷고 있었다. 뒤에서 일본인과 대화하며 걷고 있는 데미안을 보았다. 나는 그들을 따라갔다. 일본인과 헤어져 돌아오는 데미안과 마주쳤다. 서로 반갑게 인사했고 걸으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누었다. 타인의 표적 이야기, 과거 학생 시절의 일들, 크로모의 얘기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대학 생활에 대한 이야기, 유럽의 정신과 이 시대의 징표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가 말했다. 지금 도처의 만발해 있는 것은 결코 연대가 아니야. 패거리 짓기일 뿐이야. 그들이 불안한 것은 자기 자신과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야. 저렇게 겁을 먹고 서로 뭉친 사람들은 두려움과 악의로 가득해. 아무도 남들을 신뢰하지 않아. 그들은 이제 더는 이상이 되지 못하는 이상들에 매달려 있어. 그러면서 새로운 이상을 내세우는 사람에게는 돌을 던지지. 싸움이 있으리라는 게 느껴져. 대화를 나누면서 걷다 보니 강가에 있는 어느 뜰 앞에서 멈추었다. 데미안이 말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꼭 한번 와.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우리는 널 몹시 기다리고 있어. 나는 기쁜 마음으로 서늘해진 어둠을 뚫고 먼 거리를 돌아갔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내일이라도 데미안의 어머니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이 아직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그때까지 알지 못했다. 다음 날 나는 데미안의 집을 찾았다. 현관에서 늙은 하녀가 나를 맞았고 외투를 받아주었다. 현관 홀에 홀로 남게 되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문 위에 내가 아는, 내가 그려보낸 새 그림이 걸려 있었다. 지각을 뚫고 나오려 몸을 솟구치는 황금빛 매머리를 가진 나의 새. 새 그림 아래 열린 문에 짙은색 옷을 입은 키 큰 여인이 서 있었다. 아름답고 기품 있는 여인이 나를 향해 다정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싱클레어죠. 금방 알아봤어요. 어서 와요. 그녀의 목소리는 깊고 따뜻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제 모든 생애는 늘 길 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에 키스하며 말했다. 결코 집으로 아주 돌아오진 못하지만 친한 길들이 서로 만나는 곳, 그곳에서는 온 세계가 잠깐 고향처럼 보이지요. 그녀가 다정하게 말했다. 그녀는 장성한 아들을 둔 어머니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과 머리카락 주위로 감도는 숨결은 그토록 젊고 감미로웠다. 그녀의 금빛 도는 피부는 매우 팽팽하고 주름이 없었다. 내 꿈속에서보다 더 당당하게 그녀는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녀 곁에 있음은 사랑이고 행복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성취였다. 그녀 곁에서 그녀의 목소리에 젖어들 수만 있다면 그녀가 어머니가 되든 연인이 되든 여신이 되든 그건 내게 상관없었다. 그녀는 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데미안이 학생 시절 학교에서 돌아와 이마에 표적을 지닌 소년이 있으며 나는 그 애와 친구가 될 것이라고 얘기한 일. 내가 보낸 새 그림을 받고 데미안이 무척 기뻐했던 일. 그리고 내가 술집을 드나들며 방황하던 시절 방학 동안 고향에서 보내던 중 우연히 데미안을 만났던 일. 그때 나이 제의로 그와 술집에 갔었고 그 당시 나에 대해 데미안이 가졌던 느낌, 인상 등등. 나는 그녀에게 새 그림 아래에서 어머니가 나를 반겨주는 나의 오래된 꿈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영원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내게 꿈에 집착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몇 안 되는 아주 가까운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를 에바 부인이라고 부른다고. 나도 그렇게 부르라고 얘기하고는 정원 쪽을 가리키며 데미안을 찾아보라고 했다. 데미안은 샌드백을 치며 권투 연습을 하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를 먼저 만나고 왔다고 말하고 에바 부인 이름이 어울리신다고 얘기하자 데미안은 웃으며 어머니가 처음 만나서 그 이름을 알려준 건 내가 처음이라고 했다. 그날부터 나는 아들이자 형제처럼
또한 연인처럼 그 집을 드나들었다. 그 안에는 사랑과 영혼이 있었다. 동화와 꿈이 살았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차단되어 사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우리가 생각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세상의 한 가운데로 가는 경우도 많았다. 세상과 어떤 경계선에 의해 갈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르게 바라봄에 의해 나뉘어 있었다. 우리의 과제는 세상에 하나의 섬을 제시하는 것, 하나의 모범을, 아니면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알리는 것이었다. 에바 부인, 데미안, 그리고 나 말고도 우리 모임에는 다양한 종류의 구도자들이 있었다. 표적을 지닌 사람들이 세상의 눈에는 이상한 사람들, 위험한 광인으로 비칠지도 몰랐다. 하지만 우리는 깨어난 사람들 혹은 깨어나는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의무이자 운명이라고 느끼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가 가져올 어떤 세상에서도 완전한 자기 자신이 되고 자기 안의 자연의 이치가 요구하는 대로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었다. 우리가 그런 대화를 나눌 때 에바 부인도 종종 함께했지만 자신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다만 각자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신뢰와 이해심이 가득한 경청자였다. 그녀 가까이 앉아서 이따금씩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그녀를 애워싼 성숙과 영혼의 분위기에 젖는 것이 나에게는 큰 행복이었다. 에바 부인에 대한 사랑이 내 삶에서 유일한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날마다 달라 보였다. 그러나 가끔 나의 본질이 이끌려가는 것이 그녀라는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내 내면의 한 상징일 뿐이며 나를 내 자신 속으로 더 깊게 인도하려고 할 뿐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른 봄날이었다. 그날도 나는 데미안의 집을 찾았고 문이 열려 있어 데미안의 서재로 들어갔다. 데미안이 기이하게 변해서 웅크리고 앉아 무언가에 침잠해 있었다. 전에도 한 번 본 모습이었다. 두려움이 엄습해 방을 나가 현관으로 내려갔다. 에바 부인을 만났다. 그녀도 매우 피곤해 보였다. 나에게 지금은 가고 나중에 다시 오라고 했다. 나는 데미안의 집을 나와 산으로 달려갔다. 높은 곳에는 바람이 심하게 불었다. 그때 하늘 저편에서 노란빛 엷은 구름 한 조각이 흘러왔다. 그 구름은 잿빛 구름 앞에서 잠시 멈추었다. 그리고 곧 노란빛과 푸른빛으로 하나의 형상을 만들었다. 거대한 새의 모습이었다. 그 새는 푸른 혼돈을 찢어 떨치고 크게 날갯짓하며 하늘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는 곧 천둥 번개가 쳐 나는 데미안의 집으로 달려갔다. 데미안이 나를 맞아주었다. 내가 오늘 뭔가가 시작됐어 라고 말하자 그가 무언가를 보았어? 라고 물었다. 나는 내 꿈속에 황금빛 매머리를 가진 새라고 대답했다. 그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겠냐고 물었다. 나는 아니 그 뜻이 충격이라는 것, 운명 속의 한 걸음이라는 것만은 느끼겠어.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 같아 라고 답했다. 데미안은 똑같은 것을 자기는 지난밤에 꾸었고 에바 부인은 어제 비슷한 예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꿈속에서 탑에 놓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니 거대한 평지에 있던 도시들과 마을들, 나라 전체가 불타고 있었다고 했다. 데미안이 말했다. 우리 세계는 정말 썩어 있어. 아직 내가 아는 건 나 자신에게도 관련된 무언가 큰 것, 무서운 것이 저벅저벅 다가오고 있다는 것뿐이야. 싱클레어, 세계가 새로워지려고 해. 죽음의 냄새가 나. 그 어떤 새로운 것도 죽음 없이 오지 않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충격적이야. 7장에서 싱클레어는 꿈속에서 그린 여인의 모습을 현실에서 찾아낸다. 데미안의 어머니, 에바 부인이다. 데미안의 집을 드나들면서 에바 부인 곁에서 행복감도 느끼고 그녀 주변에 자신의 길을 가는 뛰어난 사람들도 만나게 된다. 푸른 혼돈을 떨치고 크게 날갯짓하며 짙게 구름 낀 하늘 속으로 사라지는 새의 영상을 본 후 종말의 예감 속에서 낡은 한 세계의 와해를 피부로 느낀다. 데미안과의 대화로부터 전쟁에 임박한 혼돈기에 사회에 속출하는 단체들, 동맹들, 전쟁에 임하는 국가 간의 이합 집산에 대한 비판도 엿볼 수 있다.
나는 여름 학기에도 HC에 머물 수 있게 되었다. 데미안은 날이면 날마다 말을 타고 돌아다녔고 나는 그의 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가 많았다. 이러한 시간들이 꿈처럼 느껴졌다. 나는 내 운명이 아직도 이렇게 평온하고 아름다운 얼굴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다. 그래서 갑절의 다정함으로 에바 부인에게 바짝 다가갔다. 여름 학기는 빠르게 지나 끝나가고 있었다. 이별이 곧 닥칠 터였다. 나는 곧 그리움으로 괴로우리라. 꿈을 꾸리라. 혼자이리라. 그녀가 일찍이 진정한 사랑에 대해 내게 한 모든 말들이 떠올랐다. 그 많은 다정하면서도 경고하는 말들, 나직한 유혹들, 어쩌면 약속들이. 그것으로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었다. 나는 내 방 한가운데 서서 모든 의식을 모아 에바 부인을 생각했다. 내 영혼의 힘들을 한데 모으려 했다. 그녀가 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녀를 내게로 끌어당기도록, 그녀가 와서 나의 포옹을 열망하도록, 나의 입맞춤을 갈구하도록. 나는 조용히 일어섰다. 손가락과 발가락부터 온몸이 싸늘해질 때까지 긴장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잠시 내 안에 무언가 단단하고도 긴밀하게 한데 모였다. 무언가 밝고도 환한 것이. 나는 잠시 심장에 수정 한 덩이를 지니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자아라는 것을 알았다. 무서운 긴장에서 깨어났을 때 무언가가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죽도록 탈진해 있었지만 에바 부인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바라볼 힘은 있었다. 불타오르며 황홀하게. 그때 말발굽 소리가 창밖에서 멈추었다. 내다보니 데미안이 말에서 내리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에 땀을 흘리며 그가 말했다. 러시아와 긴장이 고조된 것은 알고 있었지? 곧 전쟁이 터질 거야. 동원령이 내릴 것이고 그러면 나는 대위로 입대해야 해. 아마 일주일 이내에 전장에 서 있을 거야. 살아있는 사람을 향해 총을 겨누라고 명령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내게 즐거울 리는 없겠지.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미 큰 수레바퀴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 너도 곧 징집될 거야. 감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 내가 형, 어머니는? 하고 묻자 그가 말했다. 우리 어머니? 어머니는 걱정할 필요 없어. 어머니는 안전하셔. 어머니를 그토록 사랑하니? 형도 알았어? 내가 묻자 그가 껄껄 웃으며 말했다. 물론 알았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어머니를 에바 부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아무튼 내가 어머니나 나를 부른 거지. 내가 에바 부인을 불렀어. 어머니가 들으셨어. 갑자기 나를 보내셨거든. 너한테 가봐야 한다고. 얘기를 마치고 데미안은 고삐를 풀고 말에 올라탔다. 데미안을 보내고 위층 내 방으로 올라가서야 내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알았다. 데미안이 전한 소식, 그리고 직전의 긴장 때문이었다. 그러나 에바 부인이 내 소리를 들었다. 내 생각이 그녀의 마음속에 가 닿은 것이다. 그녀 자신이 직접 왔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특별한가, 근본적으로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에바 부인 집으로 갔다. 정원의 정자에서 그녀와 둘이 저녁을 먹었다. 저녁 늦게 내가 떠나려고 하자 에바 부인이 말했다. 사랑하는 싱클레어, 오늘 날 불렀지요? 내가 왜 직접 가지 못했는지는 알겠지요? 그러나 잊지 마요. 당신은 이제 부름을 알아요. 언제든 표적을 지닌 누군가가 필요하거든 그때 다시 불러요. 내가 전장으로 갔을 때에는 이미 겨울이었다. 예전에 나는 한 인간이 하나의 이상을 위해 사는 것이 왜 그렇게 드문 일인지 많이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이 이상을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다만 그것은 개인적 이상, 자유로운 이상, 선택한 이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떠맡겨진 공통의 이상이었다. 어느 이른 봄날 밤 나는 우리가 점령한 농가 앞에서 보초를 서고 있었다. 온종일 나는 불안했다. 그 어떤 근심이 내 마음을 어수선하게 했다. 에바 부인, 데미안,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영상들을 생각했다. 그때 구름 속에서 커다란 도시를 보았다. 거기서 수백만의 사람이 쏟아져 나오고 그 가운데 한 여신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이마에서 별들이 튀어나왔다. 수천 개의 빛나는 별들이. 그 별들은 찬란한 포물선을 그리며 검은 하늘 저편으로 휙 떨어졌다. 별들 중 하나가 싱소리를 내며 똑바로 나를 향해 날아왔다. 나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더니 별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수천 개의 불꽃으로 쪼개져서 나를 획 끌어올렸다가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내 머리 위에서 세계가 무너졌다. 나는 포필로 가까이에서 흙과 상처로 뒤덮인 채 발견됐다. 나는 어느 지하실에 누워 있었다. 머리 위로 포화가 퍼붓고 있었다. 나는 어느 수레 위에 누워 덜컹덜컹 빈 벌판을 지나갔다. 대체로 나는 잠을 자거나 의식이 없었다. 나는 어느 외양간 집더미 위에 누워 있었다. 어두웠다. 누군가가 내 손을 밟고 지나갔다. 다시 나는 수레 위에 누웠다. 나중에는 들것 혹은 사다리에 누웠다. 점점 더 그 어딘가로 가라고 명령받고 있음을 느꼈다. 마침내 그곳으로 가려는 충동 말고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때 나는 목적지에 도착해 있었다. 밤이었다. 의식은 분명했다. 나는 넓은 홀 바닥에 깔린 매트리스에 누워 있었다. 내가 부름받은 곳에 와 있다는 느낌이었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내 자리 바로 옆에는 다른 사람의 매트리스가 바싹 붙어 있었다. 그가 몸을 앞으로 숙여 나를 바라보았다. 이마 위에 표적이 있었다. 그는 막스 데미안이었다. 그가 나를 향해 미소 지었다. 긴 시간 내 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천천히 그의 얼굴을 내게 가까이 밀었다. 거의 닿을 때까지. 그가 나직이 말했다. 싱클레어, 어린 소년이 됐네. 프란츠 크로모, 아직도 기억해? 내가 눈을 깜빡여 보이자 그가 말을 이었다. 꼬마 싱클레어, 잘 들어. 나는 떠날 거야. 너는 어쩌면 다시 한번 나를 필요로 할 거야. 크로모에 맞서든 그 밖의 다른 일이든 뭐든 그럴 때 내가 나를 부르면 나는 올 거야. 하지만 전처럼 그렇게 말을 타거나 기차를 타고 달려오지는 못해. 그럴 때 넌 너 자신 안으로 귀 기울여야 해. 그러면 알아차릴 거야. 내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듣겠니? 그리고 또 뭔가 있어. 에바 부인이 말했어. 언젠가 내가 잘 지내지 못하면 나더러 에바 부인의 키스를 대신해 주라고. 눈을 감아 싱클레어.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내 입술 위에 가벼운 입맞춤이 느껴졌다. 내 입술에서는 계속해서 조금씩 피가 흐르고 있었고 피는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잠이 들었다. 아침에 사람들이 나를 깨웠다. 붕대를 감아야 한다고 했다. 마침내 완전히 잠이 깼을 때 나는 얼른 옆 매트리스를 돌아보았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사람이 그곳에 누워 있었다. 붕대를 감을 때는 아팠다. 그때부터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이 아팠다. 그러나 이따금 열쇠를 찾아내 완전히 나 자신 속으로 내려가면 어두운 거울 속 운명의 영상들이 잠들어 있는 곳으로 내려가 그 검은 거울 위로 몸을 숙이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면 나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이제 그와 완전히 닮아 있었다. 그 나의 친구이자 인도자인 그와. 구장에서는 전쟁이 터지면서 싱클레어가 징집되어 전장에 나가게 되고 보초를 서다가 부상을 당한다. 그리고 후송된 곳에서 데미안을 다시 한번 만난다. 그의 키스와 그를 통한 에바 부인의 키스를 받지만 다음날 아침 깨어보니 이미 데미안은 그곳에 없다. 그러나 나의 친구이자 인도자인 데미안과 닮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이제 내 자신 속에 있는 뛰어난 존재와 하나가 된 것이다. 헤르만 헤세의 대주제, 자신에게 이르는 길은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바뀌어도 모든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고뇌하며 찾아야 하는 피해갈 수 없는 길이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길을 제대로 찾아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5060 세대에게도 인생 이막만큼은 진짜 내 안의 자아 혹은 또 다른 새로운 자아를 찾아서 제대로 살아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데미안을 통해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